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몽양여운영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이두엽입니다. 오늘의 특강 도산 안창호와 몽양여운영의 독립운동은 이은숙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숙 원장님은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대학 시절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평생 단우로 있습니다. 흥사단 교육 수련원 지킴이로 단우 교육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은숙 선생님 그 자리에서 딱 일단 나와서 인사하시죠. 오늘 특강은 도산 안창호와 몽양여운영의 독립운동으로 되어 있고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두 거장의 만남과 임시정부 운동,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와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대공주의 세 파트로 나누는데, 대공주의는 클 때자 공공할 때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공산당 공짜가 약간 다르니까 그 대공주의가 클 때자 그저 공공선 그때 잘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강 하시기 전에 흥사단 조성두 이사장님하고 김태일 몽양기념사 비사장님의 잠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몽양평화대학은 올해 이제 2년 차인데요. 올해 2년 차에 상반기는 3개의 특강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첫 번째 특강은 도산 안창호와 몽양여운영의 독립운동, 그리고 5월에는 우사 김규식과 몽양여운영의 독립운동, 그 6월에는 민세 안재홍과 몽양여운영의 독립운동 세 파트로 상반기 나눠졌습니다. 키워드는 키 컨셉트는 동행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동행을 하셨고 어떻게 시적 난관을 극복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동행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올 상반기 강의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제 몽양수가 네 분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 시대에 미래 세대와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흥사단 조성두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좀 의미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소개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몽양여운영 선생님 두 분은 독립운동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로 핵심적인 일에 있어서 흉금을 터놓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추진했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해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흥사단 운동을 하시는 여러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아울러서 몽양기념사업회에서 몽양선생 사상을 계승하여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회원님들도 다수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35년 또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시절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두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는
그 각기의 두 분을 숙모하고 추모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오늘 회동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지금 상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두 분께서 두 분의 제자들과 후원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을 도 선생님도 기뻐하시고 몽양 여운영 선생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데는 우리 김태일 이사장님이시죠. 김태일 이사장님께서 몽양 기념사업회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을 건네왔습니다. 도 선생님하고 몽양 선생님이는 특별한 관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추구한 가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아까 동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과 화합과 발전입니다. 그게 독립운동 당시에는 이제 독립운동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아마 해방 후 국면에 두 분이 함께 하셨다면 저는 아마 두 분을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게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요. 김태일 이사장님한테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홍사를 독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태일 이사장님. 네, 이어서 몽양여운영 기념사업회 김태일 이사장님이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김태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몽양여운영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이제 맡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이제 감격과 또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흥사단 예비단우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카데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얘기합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내가 청년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다가 아마 한평생 보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도산 선생님을 만난 덕에 청년기 이후에 내 인생이 굉장히 아주 다채로워졌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파란곡절과 풍상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난 이후로 겪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후회할 바 없는 정말로 제 인생의 소중한 만남이고 또 도산 선생의 가르침 저의 인생을 아주 풍요롭고 다채롭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정년퇴임을 하고 뭐 공적 임무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우연하게 몽양 선생님 관련 일을 맡게 되고 보니 제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조성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분 관계 아주 자별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미처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을 보니까요, 1935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대전 형무소에서 가출옥 하시는데 몽양 선생님이 그 모시러 그 대전 형무소 앞까지 가서 두 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그 기념사업회 아카이브에.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디지털로 합성을 해가지고 제 모습을 이렇게 몰래 찍어놓고 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 합성 사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영 두 분 선생님의 옆에 서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둘 테니까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그 뭐 관계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은숙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넓은 품에 여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모시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시고 또 우사 김규식 선생이고 또 뭐 많은 분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넓은 품에서 이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환기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좀 다시 되살려내자.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환기해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출발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좀 전에 이두엽 부이사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도산 선생님과의 만남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우사 김규식 선생님과 또 여운형 선생의 만남 다음 달 5월 달에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세 안재홍 선생과 또 여운형 선생의 만남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도산 선생님을 포함해서 큰 협력과 연대를 꾸려왔던 도모해왔던 분들이 사실은 역사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산 선생님을 제일 앞장을 서게 하시고 그 뒤에 몽양 선생, 김규식 선생, 민세 선생 뭐 이렇게 해서 대통합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내는 일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그 첫 출발을 흥사단 강당에서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에서 환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저 환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아재개그 전문이라 보니까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 이윤배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상임이사님 모셨고요. 또 저 멀리 제주도에서 이화인 몽양신협회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소개를 해야겠지만 이제 바로 특강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개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이은숙 선생님 나오셔서 특강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저 슬라이드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세 분이 다 계시네요. 예. 세 분이 다 계시죠. 가운데 우리 도산 안창훈 선생님 생몰 기간이 어때요? 1878년에서 1938년. 그리고 오른쪽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에서 1947년. 그리고 왼편에 우사 김규식 박사의 생몰은 1881년에서 19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들 제가 여운형 선생님하고 저기 도산 선생님만 얘기하려고 했다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지만 동행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우사 김규식 선생님하고 좀 더 끈끈한 동행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거를 다뤄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굉장히 다정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인물이시죠? 예, 참 인물이 참 좋으세요. 저 세 분을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세 분을 연결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로 인해서 저희 세 분이 만나게 됩니다. 안창훈 선생님이 1894년 가보년 청일전쟁을 겪고 피난길에 언더우드 학당으로 입학을 하러 서울로 옵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님은 언더우드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몽양 여운형생은 1911년 국치 이후에 1911년에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동생을 경신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서간도를 한 바퀴 돌죠. 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세 분이 다 언더우드가 맺어준 인연이다. 저기 안타까운 김필순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1919년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지금 오늘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분 이야기는 나중에 어떤 자리가 있다면 제가 따로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재밌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세 분의 인연이 끈끈하게 맺어지게 된 동기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9세 학당에서 이루어졌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의 시대, 그분들이 성장하고 그분들이 살아갔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이제 16살이 됐죠.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농민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화의 역사가 항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항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담아내고 싶어서 저렇게 썼습니다. 동학 농민 항쟁이 1992월 14일, 2월 15일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뭐를 외쳤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 그대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어떤 시대, 그렇다 보니 농민 항쟁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일 전쟁으로 연결이 되고 갑오 개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해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되는 이 복잡하고 굉장히 이런 어두운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와 또 일본과 러시아까지 이제 외세가 본격적으로 우리들을 나라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와서 독립협회를 일으키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로 발전합니다. 저는 만민공동회가 시민항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정말 양반, 상민, 계급에 관계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외쳤느냐 하면은 저런 내용을 외친 겁니다. 주권 독립, 사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고유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자각을 하자. 그런 얘기. 그리고 민권 자각. 모든 민중은 봉건제를 탈피해서 생명권과 재산권과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민권 자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를 지주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바꿔가자. 이런 이슈들이 터져나왔어요. 만민공동회에서. 그래서 그 만민공동회가 결국은 의회 설치안을 제출하게끔 압력이 됐고 그 설치안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탄압이 왔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당합니다.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대한제국의 시대가 이제 바로 이어지죠. 1897년에 대한제국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고종 황제는 해외로 특히 하와이 쪽으로 이민의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많은 애국 청년들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관서 지역 사람들이 많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고 그들의 그 외에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학생들이 이제 고국을 떠납니다. 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궁극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나라에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공부하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권 상실의 시대로 이어지죠. 국권이 상실이 되는 1910년 그 무렵에 4월에 안창호 선생님은 망명을 떠나죠. 물론 안중근 의거가 있었고 체포됐었고 고생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국권이 상실이 돼서 이 시기에는 해외로 전부 다 이제 지사들이 망명을 떠납니다. 연해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일본으로 떠나고 이제 막 흩어지는 시기죠. 그럴 때 해외 유학 등으로 견문을 넓히는데 그때는 주로 국권 회복에 대한 얘기. 국권 회복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화국을 설립하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권 회복이라고 하면은 다시 우리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자. 그거는 고종 황제에게 힘을 실어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보자 이런 의미도 많았고 그래서 그게 복합적이에요. 그 당시에 보역의 갈등이 굉장합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거의 10년 지나서 1919년에 위대한 3.1 항쟁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민족혁명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몫을 담당했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의기투합했으며 어떻게 조율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산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그 망명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도산이 망명을 할 때 배를 타고 저 위에이 그 대련 중국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해주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지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거기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국치를 알게 됐죠. 소식을 듣고 그때 뭐 성명회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항운동이 그쪽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중근 의거 이후에 데라우치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한민족을 완전히 밟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화가 났던 뭐 화인지 뭐 진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강력한 통치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애국지사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연해주와 북만주 그쪽으로 경유해서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까지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족이 있는 미국에 도착한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훌륭한 점,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이갑 선생이 아파서 누웠어요. 근데 이갑 선생님께서 안창호에게 독일 베를린에 가면 이러저러한 유학생들을 좀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갔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유학생들을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젊고 혈기왕성한 지식인들이었죠. 유럽의 정세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사회, 독일 사회는 민주 사회주의, 3인당 이것이 이제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토론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지 어떤 혁명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유학생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민족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중산 수원께서 거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까지 정보를 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원 손문 선생께서는 그 삼민주의 그거를 거기서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중국을 혁명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정보를 도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듣고 배우고 도 선생님은 늘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미주 샌프란시스코로 올 때까지 기차 안에서 또는 여정을 통해서 도 선생님이 깊이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는 10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독립운동 방략 10년 준비를 합니다. 그 10년 준비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했습니다. 도 선생님한테 유일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상이고 또 청사진이고 이런데 그 10년 준비의 가장 기초가 바로 자아 혁신이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나라의 독립은 요원하다. 그거를 연해주에서 겪으셨거든요. 연해주에서 한북판이 뭐 서북판이 해서 파벌이 대단했고 연해주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은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않으면서 이게 다 우리 민족의 뭐 하여튼 고쳐야 할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시베리아를 넘어오면서 안창호 선생님은 바로 그 10년 준비 방략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개인이요, 개인의 개조.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무실력행 충유용감으로 개조하자. 이런 생각들을 거기다 딱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길러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로 가는 길에 우리는 반드시 공화국으로 가야 되고, 공화국이 돼서 일본하고 한판 독립전쟁을 치르고 국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계 인류 평화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청사진, 아주 유명한 메모가 그려져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흥사단에. 그런 방략도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나는 미국에 건너가면 내가 할 일이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독립운동 방략도의 핵심을 저는 자아혁신, 신성단결 이런 것들로 기초를 준비하고 나아가서 공화국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서 독립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이 청사진을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러면 그대로 이제 실천을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시베리아를 넘어가고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 공립협회 때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공립협회가 굉장히 많이 조직이 확대되고 크게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장 요거를 제가 얘기를 좀 드렸나 봐요. 그래서 망명지 미국에서 도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립협회였는데, 공립협회라고 하는 것은 친목회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갖게 돼, 사상적인 이념적인 내용을 갖게 되면서 체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 공립협회입니다. 근데 그 공립협회가 사실 공립협회가 안창호 선생님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동맹학습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유학을 갔었죠. 유학을 갔지만은 뭐 여러 가지 유학 사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돈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많은 유학생들과 함께 한인 친목회를 형성을 하고 공립협회를 만들어서 동맹학습을 통해서 그 넓고 해박한 지식의 기초를 쌓았는데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의 독특한 철학과 사상이 들어간 거죠. 그것이 바로 공화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을사늑약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협회가 막 확산이 되고 조직이 북미 지역으로 전역으로 하와이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한 게 흩어지면 또 안 되잖아. 다시 모여야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세계통일연합기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통일연합기관, 최고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최고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국권으로 회복하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기초부터 하셨던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연유로 해서 한국에 잠깐 1907년에 2월에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신민회를 만드는 거. 요게 또 포인트인데 그거 아까 빼먹었네요. 신민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립협회 한국 지부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부 오기 전에 연해주에다가는 신고려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공립협회 연해주 지방회입니다. 그런데 미주에서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와 결합을 해서 공립협회라는 이름을 국민회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동보국회라고 하는 보수적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과 합해가지고 대한인국민회로 확장해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주에서는 안창호 선생님의 의지는 전부 다 통합이야. 통일이고. 그런 의지로 이제 내가 이 공립협회를 극동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한 것이 신민회잖아요. 근데 그 신민회를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민회 출신들입니다. 그 신민회의 전략은 뭐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비밀 문건을 하나 공립협회 동맹수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통영장정 그리고 취지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취지서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때는 1907년 지점이죠. 1907년에는 아직 국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안창호 선생님과 생각은, 동지들의 생각은 뭐였느냐면 앞으로 우리는 공화국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 을사늑약을 당했는데,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건 황제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으니 이제는 2천만 동포가 황제고 2천만 동포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화제 수립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여기에 양기탁, 신채호, 뭐 박은식, 뭐 대단한 위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만든 게 신민회인데, 그 신민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이슈는 공화국 설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독립전쟁 준비,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안창호 선생님 사상의 밑바탕입니다. 그러한 얘기 가운데 한국에 건너와서 애국 계몽 연설을 할 때 삼선평을 지나던 여운형 선생이 삼선평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애국 계몽 연설을 했는데, 그때 동생 여운홍과 함께 여기를 지나오다 보면 버스 안에서 안내해요. 뭐라고? 여기는 여운형 활동터 이러면서 안내하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삼선평 요 연설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앞으로 국권을 가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얘기했을 때 감동을 해가지고, 자,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겠다. 안창호 선생님한테 우리는 이제 배우면서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신민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포인트, 국권을 상실했고 이제 해외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통합하고 통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은 그 신민회 조직을 만들 때 집행위원이었어요.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단선 조직이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밖에는 서로 몰라요. 그런 조직의 집행위원으로서 회원을 다 일일이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민회로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체계가 안창호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망명가 있는 안창호 선생님한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신민회 회원들이 편지를 다 보냅니다. 정세를. 여기는 어떤 사정이고 저기는 어떤 사정이고. 그거를 미국에 앉아가지고 다 통찰하고 계셨던 것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 망명 가서 이제 흥사단도 일으키고 북미 실업주식회사 경제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 멕시코까지 포용을 하고 이러면서 있을 때 1919년이 다가왔죠. 근데 1919년에 3.1운동 소식을 듣고 안창호 선생님은 대본에 여운형 선생, 여운홍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 선생님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의 대표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다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식 지원을 위해서 3,500달러를 송금을 하고 그리고 25,000불을 가지고 상해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규식의 작품은 여운형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운형 선생님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운형 선생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여운형 선생님은 1913년에 서간도를 거쳐서 상해로 망명을 하죠. 동생은 미국으로 보냅니다. 유학을. 그리고 본인은 금능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 전에 그리고 그때 신규식 선생님이 이끌던 동제사 거기가 박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애국지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파, 혁신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식 선생님이 저기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든 박달 학원 그 안에 뭐 거기서는 애국지사들이 다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야.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다 선생이야. 근데 여운형 선생님도 거기에 갔었죠.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도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념적으로 우리는 공화국, 공화주의 혁명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운형 선생님은 신한 청년당을 만들죠. 사실 신규식 선생님은 신한 혁명당을 만들어서 고종을 당수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은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신한 청년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왕성한 정치가로서의 그 위상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1919년 이제 18년 여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동지들을 규합하고 또 고국에서 망명으로는 많은 애국 청년들이 이 전부 다 신한 청년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신한 청년당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운형 선생님은 금능대학을 졸업했는데 언어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인이라고 하는 미국 특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죠. 근데 크레인이 너네들 3.1운동 너네들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사 뭐 일본이 다 우리가 일본한테 다 나라를 헌납했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되겠냐? 파리 강화 회의니 뭐니 이런 것들에 가봐야 소용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죠. 그래서 대한독립 진정서라는 것을 장문의 진정서를 써서 크레인한테 전달하면서 반드시 파리 회의에다가 이거를 좀 올려달라고 했지만 그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탔죠. 크레인이 그랬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이슈, 조선 민중이 독립을 원한다. 뭐 이런 어떤 이슈를 만들어라. 뭐 만들지 않으면 뭐 기자들이 깜짝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급히 누굴 찾아가겠어요? 저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사업하고 있던 김규식 찾아가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서간도 일을 보고 있던 조소항을 찾아갑니다. 조소항은 1년 후배예요. 조소항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3.1운동 기획설이 나오는 겁니다. 3.1운동을 거기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만난 그 두 분들 중에서 우리가 파리의 특사로 누굴 보내야 되느냐 했을 때 영어에 해박하고 또 외국에서 석사까지 다 마치고 돌아온 김규식 박사를 그걸로 보내자.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이제 파리 강화의 대표로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김규식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찾아갔죠. 몽골까지 갔습니다. 가서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신한청년당 대표를 자리를 내드릴 테니 그 대표 자격으로 파리 강화에 가시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파리 강화회의의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의 특사 파견을 정해놓고 조사항하고 같이 무호 독립 선언서를 만드는 거죠. 야,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원로들,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애국 원로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독립 선언을 하자. 그래서 그 문서를 조소항이 작성을 합니다. 조소항이 작성을 해서 무독립선언서에 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연서를 받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은 연해주, 북만주 일대를 다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뭘 느꼈겠어요? 우리가 뭐 답사를 가고 여행을 가면 사람 만나서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세, 러시아의 연해주의 이쪽 정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 감지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무호 독립선언서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39인이 연서를 했나요? 그런데 그거를 동생한테 보내서 동생이 또 미주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의 독립운동가 연서들을 받아라. 그래서 그 연락을 안창호 선생님이 국민의 중앙총회장이셨는데 그 연서를 받고 이대휘, 안창호, 그다음에 이승만도 알려야지. 그래갖고 이승만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동부와 서부. 그래서 연락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그 연서를 받아요. 그래서 4명의 연서자 명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서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운형의 작전이죠. 신한청년당 작전이에요. 자, 이제 이광수가 여기 있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가서 이광수를 빨리 만나라. 그래서 보낸 사람이 장덕수입니다. 장덕수가 이광수를 만나러 동경으로 파견되어 가다가 잡힙니다. 하이도에 유배되죠. 그런데 그 뒷자리로 조소항이 대신 갑니다. 동경으로. 동경 가서 이광수를 만나서 너는 독립선언서를 완성하고 빨리 상해로 와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순애라고 하는 게 김규식 박사의 부인이죠.
김순애라든지 서병호라든지 이런 창립 멤버들을 전부 다 국내로 파견합니다. 김철 뭐 이런 분들을.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라. 국내 원로들, 종교계 원로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미처 망명 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종교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동경에서는 이광수 중심으로 해서 동경 선언서,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일시 동시다발적으로 이 항쟁이 일어나니까 한 달 간격으로 뭐 2월 1일 무호 독립선언, 2월 8일 동경 독립선언, 그리고 3월 1일 국내 3.1운동. 이래가지고 급히 이제 나라가 이제 온통 통합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세력들이 야,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정부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부를 이제 만들자. 이게 이제 동선입니다. 어떻게 파견되어서 신한청년당의 동선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 만들어지는 날 4월 10일 하고 11일인데 10일 날 밤에 모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현순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순 자서전에 따르면 그 우여곡절로 밤 10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설왕설래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국가 정부를 세우려면 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당 구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정석이죠. 그렇지만은 젊은 애들은 빨리 강요 명단을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선언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 달라, 조직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꼼꼼히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모였어요. 39명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선 국호를 정해야지.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토론이 많았습니다. 국호를 정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국호 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를 공식적으로 의정은 의원이라고 하자. 이것이 조서왕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최고 수반으로 할 것이냐?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직위를 버리고 국무총리제로 하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와가지고 10일 날, 그리고 헌장, 최소한의 헌장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장 10종 이거를 만들고 해서 4월 11일 날, 그 다음 날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13일로 알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11일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11일로 임시정부일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 선생님이 이 소식을 미리 알았어요. 편지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이 상해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글로 가야 되겠어. 왜? 이제 이 미주에서 활동은 다음 사람들이 잘 이끌어 갈 테니까 나는 이제 가서 흥사단도 일으키고, 왜냐하면 인물 양성, 흥사단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북미 실업 주식회사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상해 은행에다가 우리 은행을, 자체 은행을 설치해서 독립 자금을 대고, 이런 어떤 설계들을 가지고 이제 나는 갈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하고 다시 이별을 하고 상해로 오게 되는, 그게 4월 1일 날 출발해가지고 5월에 도착을 하죠. 5월 도착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합니다. 뭐 병원에 입원하는 건 전략이죠. 왜? 오기는 왔는데 역대 그 임명된 총장들이, 조직에서 임명된, 의정원에서 임명된 총장님들이 하나도 상해로 발걸음을 안 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승만 국무총리께서는 뭐 아예 오실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뭐 이동영이라든지 이시영이라든지 신규식이라든지 아무도 안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산이 나 왔어, 나 내무총장이야, 왔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 투숙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동지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해서 사전 그림을 다 그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났던 게 이제 여운형이 찾아왔죠. 물론 이제 뭐 여운형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사실 정부 내각을 거의 인선을, 안창호 선생님이 미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쪽 연해주나 일본이나 국내 사정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옛날 신민회 때 인물로만 생각이 되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풀어가면서
이제 조직을 해나는 그런 것이 지금 그 차장 6월 28일 날 이제 내무총장 취임을 하면서 그때는 국무총리가 부임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무총리 대리 겸 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아무도 총장급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젊은 차장들하고 같이 함께 정부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요하게 안창호 선생님한테 최측근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분이 여운형 선생님이다.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그 운영에 참여하면서 연통제, 우리가 그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 중에 하나가 연통제인데 연통제는 금방 박살이 나죠. 그리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해서 국제연맹에 제출해 독립청원서나 독립선언서는 다 파리 강화 회의의 용이었다고 하면 이제 파리 강화 회의는 막을 내리고 국제연맹으로 조직이 이관되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를, 외교 문서를. 그게 한일 관계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요.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보충을 할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교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적 십자사에 우리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국제적 십자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5년 4년에. 그랬는데 일본이 일본 본부 하위로 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이 임시정부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한적 십자사를 이제 국제에다 무대에다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결의에 여기 앞장섰던 분이 이제 역시 여운형 선생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 헌장 10조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제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임시정부는 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를 받는다. 뭐 3조로 가면 이제 평등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꼭 시간이 충분하다면 한 번씩 읽어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청사고 왜 이게 안 나오지? 임시정부 초기 청년 내각들 그리고 사료편찬위의 위원들이야. 거기에 총재로 안정선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그 밑에 이광수 선생님 계시고 저 때만 해도 이광수 선생님이 안창호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외교문서가 아니고 그 7월에 우리 시작한다 해놓고 9월 23일 83일 동안 작업을 했어요. 83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739쪽을 작업해냅니다. 아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야 다. 그리고 내원으로 분할을 해서 총 100지를 만듭니다. 그 100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연맹 이사국들한테 다 하나씩 보내죠.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 하나 남아 있어요. 극동 도서관에 한 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권은 일본의 조선 침략사. 2권은 뭐냐면 우리는 일본하고 전혀 다른 민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지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논증을 했던 문서들이고 3권은 한일 합병에서부터 19년까지 어떻게 얘네들이 지배해왔나 그런 얘기고 4권은 임정 수립에서 3.1운동에 일본이 어떻게 우리들을 다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위대한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적 십자사 여운형 선생님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그 적십자 간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적십자사의 그런 운동.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시정부 통합이죠.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자세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누구를 뽑았고 저기 노령에서는 누구를 뽑았고 그다음에 상해에서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경위를 자세히 했는데 자세히 설명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통합의 주인공인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연해주에서 모시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통합이잖아요. 근데 연해주의 이동희 선생님은 이미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한인사회당을 만들어서 그 한인사회당의 어떤 그 대표로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니까 임시정부 내에서는 맨 처음에 뭐 한인사회당이 뭐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민족 개념이었죠. 땀이 많이 나네요. 제가. 그런데 이동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동희 선생님은 이미 모스크바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보냅니다. 몇 사람, 세 사람 보내죠. 그래가지고 박진순이라든지 이게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다. 근데 이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해 국무총리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서 여운형 선생 경우에는 이제 그 연해주를 한 바퀴 돌았고 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다 이치를 깨닫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레닌도 만나야 되고 손문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운형 선생님은 안창호 사람이지 내 사람은 안 돼 이래갖고 이동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소외를 시킵니다. 특히 언제 그랬느냐면 결정적으로 일본의 조합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조합교회라는 것은 조합교회인데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운형을 동경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하고 의논하려면 안창호한테 의논해야죠. 안창호 좀 가라 그랬어요. 그런 믿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동희 총리는 안 돼. 그러면 전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갔다 사자후를 토하고 왔어요. 사자후를 토하고 왔으니까 이동희 선생님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공산주의자 그룹을 만드는데 여운형을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이 상해 공산주의자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요. 여기 써 있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조한구, 신채호, 안병찬, 이춘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공산주의자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은 어학에 탁월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최초로 막스 레닌의 공산당 선언을 번역하시고 그리고 또 부하린 공산주의 독본을 이게 독일어일 텐데 아마도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을 하셨겠죠. 그리고 영국 노동당의 직접 행동 이게 다 공산주의 서적들인데 이거를 번역해냅니다. 이 번역해내는 그 실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동희 선생님하고는 계속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동희 선생이 그 한인사회당의 당수로서 상해에 왔으나 나머지 한인사회당 잔류들이 대한독립군이 1920년에 많이 깨지죠. 경신 참변을 당해가지고 일본한테 학살을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초토화되고 다시 재편성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재편이 되고 모이는데 그 나머지 한인사회당의 잔류들이 독립군 부대가 많았어요. 특히 빨치산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들 이동희 당수는 지금 상해에 가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뭘 또 추스려 보자 해가지고 추스려낸 게 이르크츠파 전노 한인 공산당인데 그거를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걸 조직을 해서 합니다. 5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동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분열이야 안 돼. 그래가지고 급히 상해에 있는 한인 사회당을 당명을 바꿉니다. 고려공산당으로. 그래서 고려공산당이 두 군데가 생기는 거죠. 이르크츠에서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에 상해에서 생기고. 그럴 때 여운형 선생은 김규식 선생이 연해주가 무대잖아요. 그쪽 울란바토르 몽골 지역까지 포괄해서 그쪽 지역에서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그쪽 지역의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김규식 박사하고 같이 이르크츠파 공산당으로 가입을 합니다. 물론 여운형 선생은 이동희하고 좀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레닌 자금 40만 불을 수령하고 나서 공산당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풀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게 국민대표회의의 의제로 들어갑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창호와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보시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가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진영과 함께 호흡을 했지만 사실 공산주의자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네트워크에 검색을 해보면 공산주의로 때문에 나중에 민족유일당이 뭐 여운형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서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게 고쳐야 되는데 누군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 그동안에 이제 김규식 박사 얘기는 동행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미주에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활동하다가 국제연맹으로 파리 강화회의가 끝나고 이승만이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오지는 않고 거기에서 뭘 했어요? 자기 구미위원부 위원장직을 내놓고 그거를 김규식 박사한테 구미위원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령인데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래 놓고 4만 5천 불의 그 독립공채를 모으라 하고 안창호의 성역인 이 북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쪽에 서부 지역에 와서 김규식이 너무나 감동을 한 거야. 안창호 선생님 공화국이야.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근데 그 돈이 상해로 안 와요. 이승만한테 갔어요. 안 왔다는 걸 누가 알았어? 여운형이 알아버렸어. 안 왔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탈탈 어려운 거죠. 청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청사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청사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은. 안정훈 선생님이 그런 그 증거를 남기는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사진들은 다 그때 찍은 사진이야. 나와가지고 흩어졌어요. 내무부 흩어지고 무슨 뭐 외교부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임은 안 하고 김규식 박사를 괴롭히고 김규식 박사는 뇌종양인 것 같아요. 뇌질환을 알아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느라고 1년 요양을 했어요. 오지 못했죠, 상해로. 그래서 상해로 온 게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8일 날 부임을 하고 그 다음에 21년 1월에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임시정부를 사임하게 되죠. 항무총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이렇게 바쁠 줄 알았으면 다 한 분씩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왜 임시정부를 나오느냐 하면 워낙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가 심했어요. 북경과 연해주에서는 안 돼. 우리 임시정부 다시 만들어야 돼. 창조파. 그리고 안정수 선생님 간신히 통합을 시켜놓고 간신히 추스려 놓은 임시정부를 또 이렇게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개조하자. 개조파. 그리고 뭐 어때? 그냥 가. 이게 이승만파하고 김구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갈린 상태에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걸 개최하는데 이 제안은 북경에서부터 온 겁니다. 북경에 이승만한테 반대하는 세력들이 북경 군사 통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만주 독립군들까지 다 포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안티 이승만 한 거죠. 안창호가 이제 안타깝죠. 맨 처음에는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신채호의 공격을 받아서 신채호 선생하고도 굉장히 브로맨스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신채호 선생님이 이거 다 미국의 총회장을 하면서 알고 묵인한 거나 다름없으니 당신도 적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파리로 보내려고 이승만 대표를 파리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 허가가 안 됐어요. 미국 정부가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파리에 그 상해에서 보낸 김규식은 문 앞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을 회의장에 들어가게 해라. 이런 공문을 내요. 중앙총회에서요.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은 거기에 여비까지 해서 3,500불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상해로 온 거죠. 상해에 와서 내무총장에 취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쭉 전개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1년 말에 미국에서 태평양 군축 회담을 한다. 그러니 너네들 돈을 좀 만들어라. 외교 활동 해야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버리고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명령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모스크바에서는 국제인민대표대회 이것을 또 개최한다고 이제 통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미소 간에 굵은 두 개의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미국 담당은 안창호가 내가 할게. 그리고 소련으로 가보는 모스크바 극동 인민대표 대회에는 여운형 네가 가야 돼. 근데 여운형한테는 천군만마 김규식 형이 왔어요. 그래서 김규식 형을 모시고 극동 인민대표 대회를 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의장단에 선출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의장단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표를 끌고 갔던 그 모든 사람들, 국내에서 몇 개 단체? 국내에서 23개 단체가 가죠. 23개 단체가 대표단으로 구성돼서 52명이 갔는데 국내에 3개 단체인가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모스크바 여행 갈 수 있는 모든 절차와 행정 명령을 전부 다 여운형이 다 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뭐 비자하고 뭐 다 해서. 그래서 이 대표단을 끌고 가서 레닌을 막상 만나니까 레닌은 이미 이동희한테 약속했던 지원 자금 400만 루블 중에 200만 불은 극동 소비에트에서 뛰어가고 200만 불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60만 불을 먼저 지급받았는데 이게 금괴짝이야. 엄청 무거운 거야. 이걸 운반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재미있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인민대표대회, 태평양 군축회담 이런 걸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운형이 모스크바 갔다 왔던 이야기를 안창호한테 하죠.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쪽에 간부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개그 운동 단계가 아니다. 한국은 민족 혁명 단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시정부 개혁이 우선이니까 한국 문제 의견을 의안으로 올리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안창호와 여운형은 한국의 혁명은 계급혁명 단계가 아직 아니고 민족혁명 단계. 당연하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로 독립할까라는 거에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야. 그 이후부터 국민대표회의가 깨진 이후에 국민대표의 역할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국민대표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보다 못한 김구 선생이 국무령이 돼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6월에 해체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우리는 그냥 결렬됐어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아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통일운동이에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우리가 전부 다 함께 이제 한국의 민족혁명을 위해서 올인하자. 좌우 합작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사는 잠깐 미국을 다녀오십니다. 그동안에 여운형은 제주도도 좋아. 영어 실력이 왕성하니까 타스 통신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 무슨 대회에서 이런 국민당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국민혁명의 전 세계적인 사명에 대해서 국민당의 연소용공 공농부지 말하자면은 공농부지 그러니까 소련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농민과 공업 이런 것들을 같이 지지한다. 이런 공산주의 전략이죠.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국 민족혁명을 위해 중국이 도와달라. 반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반일운동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이게 이제 일관된 안창호, 여운형 선생의 독립운동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한 국민대표회의가 그렇게 뭐 140 몇 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깨지니까 깨진 원인은 조선민국을 따로 만들었어요. 조선공화국을. 이르크츠파가 그쪽 저쪽 이승만 안 돼 이런 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공화국으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결렬이 됐는데 해산 명령 내린 건데 안창호 선생님이 국민대표회의는 깨졌으니까 국민대표회의의 희망은 유일당으로 가는 거였어요. 대표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걸 하나의 정당으로 우리가 해서 토론과 공론을 통해서 복종을 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해나가자 이런 이제 취지인데 그게 깨졌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름을 달리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가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족유일당 운동이 의외로 임시 국민대표회의가 깨지고 나니까 깨졌던 대표들이 각처에서 유일당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좌우가 없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민족유일당 촉성회, 연합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여운형이고 안창호입니다. 물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연해주와 저쪽 지역은 이르크츠파 저쪽은 김규식이 맡았겠죠. 이제 이런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일당 운동을 해나가는데 모스크바 꼬민테른에서 태제가 떨어집니다. 공산당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당들은 다 나와. 공산당들은 그쪽에서 나와 이런 명령을 받고 공산당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좌우 합작이 깨지는 거죠. 이쪽에 사실 김원봉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원봉계는 민족 진영의 좌파예요. 공산주의 진영도 아닙니다. 민족주의 운동의 좌파들이라고 보면 돼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계열들도 전부 다 촉성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렬돼요. 그래서 민족유일당이 결렬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아 있느냐면 만주에 신민부, 국민부, 그다음에 정의부 이거 통합이 남아 있고 저건 20년대 만주 현황이고 이거는 1910년대 만주 현황이고 이건 20년대 만주 현황인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운동을 만주 독립군 통합운동을 지금 벌이고 여기에 곳곳으로 지금 유세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유세를 다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산당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촉성회가 깨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 게 여운형하고 같이 의논해서 국리한 게 잠시 소강 상태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운형이 체포되는 거예요. 1929년 체포됩니다. 상해에서. 그래서 상해에서 체포되니까 안창호의 상실감은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그 체포되기 전에 그 환영식 연설회가 있었는데 환영식 연설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거의 다 참여했을 그 상황에서 안창호의 연설이 있습니다. 안창호가 대공주의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당 운동도 좌우가 깨지고 하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가 다시 한번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야 하려면은 대공주의로 가야 된다. 그 대공주의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공주의 얘기가 민족해방, 계급해방 때문에 공산당이 이탈했으니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걸 동시에 다 추구하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여정에서. 그리고 투쟁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건 명확하게 했고 그다음에 대중 저항운동도 필요하고 무력투쟁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력투쟁에 굉장히 많은 공을 쏟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면 이런 사회를 만들자. 정치, 경제, 교육 평등, 민족 평등까지 4대 평등 이런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만 행복하지 말고 전 인류가 다 같이. 요거는 신한청년당의 강령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신한청년당의 강령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민족 독립,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회 개량,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 대동 이런 개념인데 거기 뭐가 빠졌죠? 그게 자아혁신, 개인이 빠졌어요. 개인이.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그 개인까지 얘기를 해서 좌표 설정이 명확합니다.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가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인류로 그래서 4대 개조라고 얘기하는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의 핵심은 자아혁신, 자기 개조, 인격 혁명, 무실력행 충의 용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로 나가면은 사평등 사회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탄탄한 민주공화국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공화국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 평화로 가자. 이게 이제 명확하게 그려지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 선생님이 대공주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상해 사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국 침략에 대한 일본은 뭐 안창호 선생님이 시종 독립운동 과정에서 시종 주목했던 게 일본의 동향이었어요. 일본이 만주를 어떻게 침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베리아를 어떻게 먹었고 1차 대전에서 러시아하고는 어떤 관계였고 2차 대전 때는 왜 저렇게 대동아가 미국까지 넘봤나 이거를 전부 다 통찰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이제 이분 생각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반드시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 42년 이렇게 됐죠. 두산 사후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에 집중하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유일당 운동이 깨졌지만 다시 합하려면은 무슨 주의가 필요해? 그럼 대공주의.
아니면 통일연맹, 그러니까 대일전선 통일동맹으로 가자. 그래서 대일전선을 통일하자. 그래서 대일전선 통일은 우리 조선의 과제만이 아니라 어디 과제? 중국도, 그 다음에 대만도 이런 게 이제 다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침략의 그 나라들이 식민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일전선을 통일해서 나가자. 이 얘기까지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42년 4월 29일 날 홍구공원에서 폭탄 사건이 일어나고 안창호 선생님이 체포돼서 국내로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로 오게 되죠. 그런데 도 선생님한테 그 핵심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도 선생님은 만주 독립군들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하고 가슴 아파해서 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상촌입니다.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서 뭐 강남에 가서 뭐 큰 빌라에 살고 이게 아니라 만주 독립군들이 큰 음악 같은 데서 살고 있고 뭐 그런 아주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애민정신 이것에 다 공감합니다. 김규식도 여운형도. 그러다 보니까 여운형은 이제 국민대표회의 이런 것이 깨졌을 때 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해요. 그래서 여운형이 체육부, 그 상해 복단대학교에 취직을 하는데 체육과 교수가 되면서 체육부 학생들을 끌고 동남아시아를 원정 경기를 다녀요. 동남아시아 원정 경기를 다니면서 그 간 식민지국이야 다 일본에. 그 경기 가서 거기 가서 식민지 해방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상촌 여기다가 우리 동포들이 와서 좀 자리를 잡으면 안 될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탐구해서 안창호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정보를 아주 수집을 하고 다 알고 계셨던 그런 정보 수집과 같이.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을 믿고 그런 정보를 보내는 거지 아니면 정보가 그렇게 제대로 가나요?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김규식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창호 이상촌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어쨌든 여운형 선생님은 체포됐고 그 3년 후에 안창호 선생님도 체포되고 그래서 국내로 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가 싶었더니 남아있는 김규식 선생님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동행에서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운형의 해방정국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하는 얘기도 나중 과제로 다음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1시간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 다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의 수준 높은 명강이셨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좀 짧은 어떤 그 질의응답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특강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자, 좋은 강의. 인재진리들의 연대와 분열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대중운동, 투쟁 등에 대한 보호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답변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는 다 그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주 풍성합니다. 시민부, 전위부, 그 다음에 참의부
요 만주 삼부, 만주 삼성이 엄청 크잖아요. 동부 삼성 큰 데다가 연해주까지, 그러니까는 러시아 지역까지 포함하면은 엄청 큰 지역을 일본이 호시탐탐 만주국을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독립군들, 뭐 부대도 많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 엄청 유세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대장님들은 다 안창호 선생님하고 과거에 신민의 동지들도 많습니다. 김동삼 선생이랄지 김좌진 뭐 이런 분들, 지청천 뭐 이런 분들. 네, 그 얘기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예, 저는 그 손병옥입니다. 바쁘시다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아까 그 한일 관계 사료집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지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마 국내 한국 아니 그 국제관에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우리한테 네, 그거 예 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인상이 목양 선생님과 많이 닮으시네요. 이번 특강의 메인 컨셉은 동행이어서 목양 선생님과 도담 선생님의 동행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더구나 시간적 제한이 있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장은 목양의 은영 선생님과 김슈 선생님인데, 특히 현대사 쪽이 아니고 서양사를 전공하셨다는 서강대 부총장을 하시는 임상우 총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사 김유식 선생님이 파리 강화에 터져서 얼마나 그 200통의 타자기 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듣고 특히 거기에서 베트남의 호치민을 만납니다. 호치민이 우사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독립운동을 추진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훈 총장님을 모셔서 그때 동행. 자,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정말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수.